네, 박병창의 핵심 노트 한 주간의 주간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난주 이제 새해 첫 주였는데 네. 새해 첫 주부터 제대로 또 좀 신고식을 한 것 같아요. 다행히 주 후반에 올려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을 보시면서 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예, 전반적으로 지난 그 해 말에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이 상승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FNC 회의록에서 이제 긴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테이퍼링은 시장에서 반영을 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일까를 이제 반영을 좀 서서히 해나가는 과정 속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적 긴축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코스피는 0.76% 하락을 했습니다. 2,954포인트고요. 코스닥은 3.75%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995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수급은 개인들은 지난 연말에 매도했던 것을 매수하는 그런 수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기관들은 그중에 이제 금융투자에서 배당량 매수를 했던 것을 지금 매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매수, 기관들은 매도. 이것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흐름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반도체주를 매수를 한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지금 연초라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일정 섹터에서 좋은 어떤 방향을 잡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환율이 1205원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맞아요. 와중에 외국들이 팔지 않고 매수를 했다는 점은 그나마 우리 시장이 좀 버팀목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로 공개 후에 국제금리가 상승을 했죠. 나스닥과 빅테크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을 했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금요일 날 약간 반등을 네. 주어서 그동안에 좀 하락했던 것이 반등을 좀 주었는데요. 금요일 날 반등의 힘을 보고서 종목들을 좀 구분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조선과 조선기자재, 철강, 건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섹터에서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가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경기 민감 섹터가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많이 올랐던 성장주 중심의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타났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뉴욕 증시도 그간 좀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예, 더 변동성이 그렇습니다. 컸죠. 예. 네. 뭐 나스닥이 4.5%나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다우는 0.29% 하락했습니다. 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우리가 미국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임을 나타난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유가가 올라왔고 그 달러인더스가 유가가 지금 79달러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달러인더스가 96포인트 레벨까지 올라왔고 원화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섰다가 1,19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76% 정도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니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소위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빅테크 쪽에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죠. 12월 실업률이 3.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는 19만 9천 명으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한 부분보다도 약간씩 전부 다 차이점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업률은 낮은 상태고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는 작은 상태고 그리고 이번 주 CPI 발표되는데 7.1% 정도 예상을 네. 좀 하고 있어요. 시장 예상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연준은 긴축의 속도를 빨리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유가가 오른 부분들 때문에 정유는 강세였고요. 국제 수익률을 오르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은행주가 상승을 하고 나스닥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혼돈의 상태 같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참 산재해 있는 흐름으로 좀 지난 예, 한 주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주에 또 이제 이벤트를 보면 예, 가장 큰 화두는 CES였고 예, 이번 주 또 JP모건 헬스케어를 컨퍼런스 네, 지금 이 부분과 또 대내적인 이벤트들도 굵직한 것들이 네. 많잖아요. 그 영향까지 좀 짚어볼까요? 이제 이벤트를 우리가 시황 측면에서 매크로로 보고요. 그리고 우리 섹터로 보면서 종목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 CES는 종목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번 주에 있을 제품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종목이나 섹터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매크로 시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긴축입니다. 긴축 부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고용의 지표이고 또 하나는 물가의 지표예요. 근데 이번 주에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예상은 약 7.1%좀 충격받겠죠. 물론 시장 예상치에 시장은 이렇습니다. 예상치를 높여놓고 뭐 예상과 비슷하다 그러면 큰 충격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높은 수치이죠. 네. 7.1%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오는 지표들은 시장은 반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커멘트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0일부터 13일까지 있고요. 11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4년 연임하면서 의회 청문회가 있죠.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미국의 CPI 발표가 12일 날 있고 네. 베이지국 발표가 12일 날 있고요. 그리고 14일 날 12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의 지표에 따라서 향후에 긴축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시장의 컨센이 지금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것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CPI가 이번에 7.1%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갈 것이냐,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곧 둔화될 것이냐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 시장이 더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긴축 속도 그 중에서 양적 기축, 연준의 대차도표 축소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3월에 금리 인상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월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야, 그렇게까지 하면은 시장에 영향을 너무 많이 준다. 그리고 경기 회복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것은 경과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동안에 파월 의장은 경과 상황을 좀 보면서 연동하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요. 14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두 차례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했죠. 이번에도 금리 인상 예상이 많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 차례 정도 좀 지켜보고서 2월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만만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3.7%이 정도까지 물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물가에 대해 걱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금리 인상이 이제 긴축의 한 경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작년에 약했던 게 선제적으로 긴축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의 전체 시장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고요. 13일 날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근데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파생 상품과 연계된 거래가 더 많이 시장을 움직이거든요. 그런 수급적 영향도 우리 시장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저것을 제가 그냥 날짜에 상관없이 중요도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 파월 의장이 긴축의 경로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보는 게 이번 주에서는 가장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 의장의 청문회라든지 각종 물가 지표가 또 발표되다 보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일정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방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지켜봐야 될까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아래쪽으로 좀 보이죠. 아래쪽으로 좀 그렇죠.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쪽의 하방 변동성도 일단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제한적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환율이 1,205원까지 갔다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난 게 1,197원에 끝났어요.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8%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아래로 좀 둔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환율이 고점을 찍고 다소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급적 요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매도했던 것은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의 배당량 매수를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옵션 만기일 전에 거의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의 강력한 매도가 끝나면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면 시장이 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환율에 기인하는데 네. 환율이 다소 안정화됐다는 부분들을 보면은 강력한 매도에서 시장을 급격하게 끌어내릴 것이냐
것이냐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위쪽을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번 주에도 시장은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일 거고 이번 주에 나오는 여러 좀 전에 봤던 이벤트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눈치를 보면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박스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시황 자체는 그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하락의 이유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미국이 FOMC 회의록이 나오고 나서 국제 수익률이 상승을 했고 환율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장주라는 쪽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매물이 있었거든요. 그럼 금융투자의 매물은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했던 부분은 그 동안에 매도했던 걸 매수한 것이니까 또 개인들이 뭐 강력하게 대답할 거냐 또 이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시장의 매크로의 시황에서는 환율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고점을 찍고 다소 안정화됐다는 부분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번 주에 나올 이벤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떤 거래를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 수급 주체 모두 팔 것도 살 것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네. 환율만 여기서 더 튀지 않는다면 예. 그나마 좀 잡히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의 그 향방에 예. 조금 더 키포인트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예, 예.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럼 좀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 세우는데 어떤 또 뉴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FNC 의사록 이후에 네. 뭐 저는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테이퍼링도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인상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지금 양적 기축을 언제 하느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고 올해 내내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6년, 17년, 18년, 19년 요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긴축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2017년, 2016년도에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금리 인상이 시장의 악재가 아니다.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 시장이 상승을 했다. 맞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미국 시장이 주춤하면서 조정을 보였고요. 우리 시장 크게 빠졌습니다. 2019년도 크게 빠졌는데 왜 그랬냐? 2018년 1월부터 미국이 양적 긴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이 상황이 계속해서 시간이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서 현금화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이번에 또 움직인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선반영을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지를 보면서 내 보유 종목의 관리에 집중하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양쪽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선택의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죠. 또 하나의 선택에는 뭐냐면 지난주에 보면 시장이 굉장히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철강, 제지, 기계, 조선 기자재 이런 데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매물을 맞고 때려 맞으면서 그냥 내려오는 그런 시장이 약세 시장이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국제 수익률 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선반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성장주들이 하락을 했던 거고 그냥 떴던 종목들이 많이 떴던 종목들이 그냥 하락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런 종목이 낙폭이 큰데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그 다음을 바라보고 거래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경기 민감적으로 거래를 할 것이냐 이런 선택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잘 모르겠잖아요. 네.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금을 일부 갖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 내 종목에서 주도 종목 위주로 가져가야 시황의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섹터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그리고 바벨 전략으로 가서 경기 민감주를 가져가고 이렇게 바벨 가져가라. 전략 얘기 제일 많이 뭐 하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거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 입장에서 그런데 개인 투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철강주 하나 갖고 있고 IT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은 안 나요. 얘가 오르면 얘는 빠지고 얘가 오르면 얘가 빠지고 그래서 수익은 자체를 안 그렇죠. 나거든요. 해지 차원이기는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중 관리라는 겁니다. 비중 관리를 어떤 시기에는 이쪽이 더 많고 그렇죠. 어떤 시기에는 이쪽이 더 많고 이렇게 비중 관리하는 네.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느 쪽인가요?
경기 아까- 민감 섹터의 좀 비중이 아까 늘려야 될 텐가요?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른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금리 오르는 폭보다 훨씬 더 성장이 높은 이익률이 높아지는 성장 섹터라고 IT 하드웨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쪽에서는 뭐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다. 네. 네, 그런 쪽에서는 내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경기 민감주가 오르고 리의 분기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걸 하냐. 나는 이쪽으로 이 사이클을 타고 갈 거다 하는 사람은 이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둬야겠죠. 이런 선택의 문제인데 네. 뭐 저는 뭐 IT 하드웨어 얘기를 그냥 잠깐 드렸고요. 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거는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벤트나 뉴스들 좀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4분기 매출이 76조고 영업이익 13조 8천억인데 시장 컨센보다 낮게 나왔죠. 일회성 비용이 1조 1천억, 1조 2천억 정도 일회성 비용, 뭐 성과급 비용 비롯해서 일회성 비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어닝미스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어닝미스가 4분기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렇게 밀리지 않았죠. 금요일 오히려 올랐잖아요. 네. 이거 왜 그랬냐면요. 삼성전자가 먼저 밀린 상태에 있었어요.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만약에 삼성전자 호실적을 바라보고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으면 빠졌을 거예요. 근데 먼저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있었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금요일로 올라간 거지 어닝미스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들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분기에 어닝미스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 종목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품보 헬스케어 컨퍼런스 국내 바이오 30개사가 참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12월부터 반영이 상당 부분 많이 네,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핵심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이 대두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게 끝날 즈음 되면 이제 이번 주서부터 좀 매물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핵심 기업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황청 측면에서 이제 이런 말씀 좀 들어볼게요. 좀 부정적 측면에서 시황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2022년 전미 경제학회가 열렸습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완화자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하지 못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과 그리고 인플레만 유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 방어해야 된다. 결국 긴축하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S&P 500 기준으로 약 10% 수준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연준의 대차대표 축소는 사실은 2018년도에 살짝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 시장에 충격을 줄지 잘 모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또 신중해야 된다는 논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런 우려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뭐 한 10% 수준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뭐 저는 뭐 직접 투자자이니까요. 시장은 이런 대형 악재가 아니더라도요. 5% 10%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가고 그렇게 해요. 지금 나스닥이 5% 하락했잖아요. 일주일 네. 만에요. 근데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10% 수준의 하락을 우려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위기의 그런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본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뉴스는 우리나라의 그 회사채 AA 그 마이너스의 3년물 채권 금리가 2.5%를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체 시장은 뭐 작년에도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시장의 상단을 확 뚫려 있어가지고 확 좋아지는 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글로벌 교육이 막 확장이 되면서 이머징 마켓에 옮기가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수의 상단이나 지수를 자꾸 바라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종목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CES 2022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고 이것은 그쪽 종목들이 올랐다 좀 밀렸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결합 그리고 메타팩토리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소니는 전기차 법인 소니 모빌리티 설립을 발표했어요. CES에서요. 포드는 전기차 양산 체제로 캐파 구축을 한다 그러면서 포드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소비자용 SSD 1분기 출시한다라고 했고 반도체를요. 삼성전자는 올해 첫 3나노 공정기술 파운드리를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애플은 자율주행 전기차와 메타버스 이슈로 인해서 시총 3조 달러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잖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 그냥 뉴스로 듣지만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테마이고 섹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요번에 CES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이게 CES 이벤트로 끝난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IT의 좀 후풍과 앞으로의 테마의 좀 방향을 알려준 CS를 필두로 해서 IT와 그 최근에 올라오는 경기 민감주 이 두 축으로 좀 볼 수 있잖아요. 가까이 좀 볼 수 있는 종목 전략도 있을까요? 경기 관련주에서 이렇게 요즘 지난주에 올라왔던 종목들을 제가 수급하고 차트를 봤더니요. 네. 그냥 맨 아래에서 이제 한 번 올라오고 이런 종목들 많아요. 근데 이런 맞아요. 종목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추세적으로 좀 올라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네. 경기 관련주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인화전공, 두산바켓 이런 종목들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좋아 보이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쪽 IT 쪽에서는 작년에 LG노텍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IT가 다시 시장에서 주도가 된다면 LG노트도 물론 좋겠지만 물론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이번에는 삼성전기와 LG전자가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세코닉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종목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LG 세미콘도 좋지만 LG 세미콘의 자회사 LB 루셈이라는 소식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그 정도의 관점으로 좀 두고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기 민감 섹터 IT 관련주 안에서도 관심주까지 꼽아 주신 만큼 주간 전략 세워보시는데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창의 핵심 노트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과 한 주간의 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